안녕하세요. 선형대수학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 그리고 선형 독립, 선형 결합 이런 개념들, 그리고 기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벡터 스페이스도 집합임에 분명하므로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원소를 보내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로 그의 원소인 벡터를 보내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것을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만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제약 조건을 줘서 선형함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형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보통 집합과 집합들 사이의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y는 fx 그리고 이런 2차원 평면상에서의 그래프를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어떤 x라는 값이 주어졌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fx, y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어떤 x라는 값이 존재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y값, y값이 존재하고 이 x와 fx의 순서쌍들을 2차원 평면상에서 이렇게 연속적인 점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그래프이죠. 이것을 실수와 실수 사이의 함수 말고 좀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함수는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그려서 어떤 원소 x가 던져주면 그에 맞는 fx가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x라는 집합이 하나 있고 큰 y라는 집합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네, 집합과 집합 사이를 이어주는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쓰고 원소와 원소 사이를 이어주는 화살표는 끝에 이런 막대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네, 어쨌든 어떤 집합 x에서 어떤 집합 y로 이렇게 원소들이 하나씩 이어지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다 눈에 확 와닿도록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도록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x란 집합은 이 안에 궁수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 얘네들이 x란 집합의 원소들을 뜻하는 거예요. y란 집합 속에서는 이렇게 관역들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y의 원소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궁수가 돼서 나타났어요. 네, 이제 여기에 있는 궁수들이 여기 있는 관역들을 화살을 쏴서 맞출 거예요. 이때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각 궁수들은 모두 공평하게 딱 하나씩의 화살을 지급받아요. 화살은 딱 하나예요. 네, 화살을 2개 쏘는 사람도 없고 안 쏘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 하나씩 무조건 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관역을 맞춰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관역이 빗나가진 않아요. 무조건 관역을 맞추게 돼 있어요. 네, 하나의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건 관역을 맞춘 거라고 봐야 되나 못 맞춘 거라고 봐야 되나 맞춘 거라고 봐주세요. 네, 방금 제가 화살을 쏜 것처럼 궁수들도 한 발씩 화살을 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살은 딱 한 발씩만 쏠 수 있다. 두 발 쏘는 사람도 없고 안 쏘는 사람도 없다. 이 조건과 무조건 관역을 맞춘다. 이 조건만 지키면 이제 이 조건 하에서 궁수들은 자유롭게 활을 쏠 수가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궁수가 여길 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네, 여길 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쐈다고 못 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여기, 두 번째가 여기, 세 번째가 여기, 네 번째가 여기를 쐈고 이 관역 하나는 화살이 맞지 않은 채로 남겨지게 됐다. 빈 관역이 됐다. 이래도 상관없냐?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화살을 두 개 맞아도 상관없고 화살을 하나도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화살은 딱 한 발씩만 그리고 또 한 발씩 쏴야 하고 무조건 관역을 맞춰야 된다. 이 두 조건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이렇게 상자의 모형처럼 무언가가 들어가면 다른 무언가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집합에서 다른 집합으로 화살표 또는 진짜 화살을 쏜다. 아까 궁수와 관역의 모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어떤 산이 있고 산 앞에 강이 있고 이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진짜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것도 좀 그냥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딱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것을 네, 부끄럽지만 실제 경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간단히 그린 약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약도상의 실제 경치에 있는 산에는 나무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여기에 어떤 산이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산의 모양으로 그릴 수 있고 강도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단순화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여기에 있는 각 점들, 각 대상들이 모두 여기에 단순화돼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다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보만 뽑아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또 다른 함수의 비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집합에서 다른 집합으로 원소를 이렇게 옮기는 것, 원소를 서로 대응하는 것을 함수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여기서 사상이라는 것은 뭐 당신 사상이 의심스럽다, 뭐 공산주의 사상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상 이런 게 아니라요. 예, 그런 사상은 네. 생각할 사자에 생각할 상자를 써서 생각이라는 뜻이죠. 네, 이런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상은 이런 한자를 씁니다. 이것은 백길 사자의 모양 상자입니다. 백길 사자는 사진 또는 성대모사 할 때 사자를 그대로 쓴 것이고요. 이것은 모양 상자, 즉 어떤 모양을 베껴서 그린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매핑이고요. 예, 이 매핑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 지형 지물을 보고 이것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뽑아서 지도를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함수라는 말과 사상이라는 말을 이제부터 거의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제 함수란 말을 듣거나 사상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몇 가지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네. 이 강의의 제목은 선형함수이죠. 그런데 아까 배운 사상이라는 용어 덕분에 이 제목을 약간 고쳤을 수 있게 됐어요. 네, 선형함수 또는 선형사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영어로는 linear function 또는 linear mapping. 네, 이 두 단어를 거의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W가 있을 때 벡터 스페이스도 집합임은 틀림없으므로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함수 또는 사상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약간 얘기를 했듯이 이 함수에 어떤 제약 조건을 줘서 벡터 스페이스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특별한 함수를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함수는 이만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부 함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극히 일부의 함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함수와는 다른 선형함수라고 부를 텐데 어떤 함수가 선형함수 또는 선형사상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이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두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요. 자, 이 V, V1, V2 이런 것들이 전부 벡터 스페이스 V에 속하는 원소일 때 1번 조건 V1, V2를 두 개를 더해서 함수로 변환을 시킨 것은 이것은 각각 변환을 시켜서 더한 것과 같다. 2번 조건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 V를 갖다가 어떤 상수 A를 곱해서 변환을 시킨 거는 변환을 시킨 다음에 상수 A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선형사상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벡터 스페이스 V와 벡터 스페이스 W가 모두 같은 필드 위에서 정의가 된 벡터 스페이스여야 하고요. 이건 당연하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두 벡터 V1, V2가 있어요. 이것을 선형사상을 타고 옮기면 이런 다른 두 벡터가 돼요. 네. 그러면 이 함수가 선형사상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옮기는 것. 더한 다음에 옮기는 것. 이것과 두 개를 각각 옮긴 다음에 더하는 것. 그 결과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번 조건이고요. 2번 조건은 어떤 벡터를 어떤 상수를 곱한 다음에 옮기는 것. 어떤 벡터를 어떤 상수를 곱한 다음에 옮기는 것. 이것과 일단 옮긴 다음에
일단 옮긴 다음에 어떤 상수로 곱해서 길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했을 때 이 결과값이 같다는 것. 이것이 1번과 2번 조건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네. 여기선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예로 2차원 공간을 들었지만 사실 V와 W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럼 선형사상의 대표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선형사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을 잡기 위해서 계속 2차원 공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좌표라는 것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 V를, 어떤 벡터를 어떤 기저가 정해졌을 때 그 기저에 의해서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서 그 개수들을 갖다가 좌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벡터 스페이스를 이 2차원 공간으로 고정을 하고요. 기저를 그냥 표준 기저, X방향, Y방향을 향하고 길이는 1로 일정한 표준 기저를 기저로 삼겠습니다. 즉, 여기서 어떤 벡터 A, B가 있으면 이 벡터 스페이스 상의 기저가 표준 기저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벡터의 좌표도 A, B예요. 좌표가 A, B라는 건 무슨 뜻이냐? 아까 고정시켰던 이 베이시스를 이 벡터를 선형 결합을 하는데 사용하면 그 개수가 A, B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좌표와 그 벡터 자체를 혼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마음껏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꼴이죠. 어떤 벡터 V를 베이시스 B로 나타냈을 때 그 좌표는 곧 V이다. 네, 이제 2차원 평면에서 2차원 평면으로 가는 여러 가지 선형사상의 예를 들어봤어요. 첫 번째, 이건 무엇이죠? 네, 여기 사각형을 그린 거는 이 사각형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되어 있고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은 각각 다 위치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벡터들을 선형사상을 타고 이렇게 옮겼을 때 이 점들, 이 벡터들이 어떤 벡터가 되는가, 그 벡터들을 다 모았을 때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제가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확대예요. 네. 어떤 벡터 A, B가 있으면 X, Y가 있으면 X, Y가 있으면 옮기고 나서 X', Y'이 되는데 이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단순히 벡터를 확대를 하면, 길이를 늘리면 이렇게 선형사상의 여러 가지 성질들, 두 가지 그 조건이 만족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림으로 그려도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선 A가 1보다 큰 케이스고 A가 1보다 작은
뭐 2분의 1 그런 경우라면 뭐 축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일단 확대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그냥 축소 적을게요. 네, 2번. 이건 약간 복잡한데요. 뭐냐면 2차원상에서 어떤 벡터를 각도 세타만큼 뭐 30도, 60도, 90도 다 될 수 있어요. 각도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은, 이 직사각형 모양의 영역은 이렇게 딱 돌아간 모양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어떤 벡터의 좌표와 이렇게 돌아간 벡터의 좌표,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과정은 생략하고 일단 결과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꼴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써도 여러분들은 아까 선형사상의 조건이 여기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림으로 그리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회전을 하는 것이 이런 선형사상이라면, 이 변환이 단순히 회전을 하는 것 뿐이라면 이것은 더한 다음에 옮긴 것과 옮긴 다음에 더한 것이 같다. 그리고 몇 배를 한 다음에 옮기는 것과 옮긴 다음에 몇 배를 하는 것이 같다. 이런 것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회전이라고 쓰고요. 세 번째, 이거는 느리기예요. 네. Y좌표는 그대로 둔 상태로 X좌표만 이렇게 쭉 느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선형사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뭐 의심 나시면 직접 계산을 해보시던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좌표 하나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쫙 붙여버린 거예요. X좌표는 같은데 Y좌표는 먼저 있었던 Y가 뭐든지 간에 그냥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0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각형의 좌측는 이렇게 쫙 일자로 늘어붙은 직선이 선분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형사상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선형사상을 4개를 들어봤는데요. 4개를 다 수식으로도 나타내봤고요. 이 수식에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공통점을 발견하신 분은 조용히 있으시고, 공통점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만 계속 따라오세요. 네, 지금까지는 2차원 벡터, 2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벡터의 좌표를 나타내는데 x, y, x 프라임,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타냈지만 앞으로 식을 쓰는 데는 이렇게 길게 괄호를 쓰고 아래 위로 x, y, x 프라임, y 프라임, x, y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두 표기법을 반반씩 거의 섞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선형 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뽑아내야 될까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정보를 뽑아내고 싶으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경우에 x의 모든 원소를 다 조사해서 이것들이 어디로 화살을 쏘는가, 어떤 y의 원소에 대응하는가를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요. 하지만 선형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선형사상은 함수 중에서도, 사상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몇 가지 정보만 알면, 다시 말해서 딱 몇 놈들이 어디로 화살을 쏘는지만 알면 나머지 친구들이 어디로 화살을 쏘는지 다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좌표를 나타내봤어요. 1,0, 즉 이 2차원 공간에 베이시스 두 개 중에, 베이시스의 원소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를 들어봤어요. 이 첫 번째 베이시스의 원소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함수 L을 타고 옮기면 어떤 벡터가 되느냐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물론 뭐 제대로 쓰자면 fx를 쓰는 것처럼 x를 괄호 안에 넣어야 되니까 이것도 괄호를 두 번 써야겠죠. 이거는 그냥 x라는 원소하고 비슷한 거니까 뭐 이렇게 써야 될 텐데, 괄호를 두 번 쓰는 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보통 생략을 해요. 네, 1, 0을 옮겼더니 AC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0, 1을 옮겼더니 B, D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물론 1, 0, 0, 1 이 둘 말고도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는, 이 R2라는 벡터 스페이스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어디로 화살을 쏘느냐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애들이 어디로 화살을 쏘느냐, 어디로 옮겨지느냐를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보세요.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원소는, 모든 원소는 이렇게 x,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x, y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어디로 옮겨지는가를 한번 보죠. 그런데 L이 선형사상이죠. 그러니까 선형사상을 정의하는 데 썼던 성질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xy는 x0과 0y를 더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더해서 옮긴 거랑 옮겨서 더한 거랑 똑같다. 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덧셈에 대한 규칙이고, 그럼 덧셈에 대한 규칙 말고 상수배에 대한 규칙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우리가 1, 0, 0, 1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x배하고 y배 해서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임의의 x, y점이 어디로 옮겨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a, c를 들고 b, d를 들었으니까 끝까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x, y라는 점은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 점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자, 제가 아까
이 네 가지 선형 사상의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한 것이 있죠. 그 공통점은 바로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전부 다 x'은 ax 플러스 by, y'은 cx 플러스 dy 이런 식의 꼴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각각의 경우에 개수 a, b, c, d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옮겨지는 모든 선형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가는 선형 사상이 무조건 이런 꼴로 표시되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x', y' 있으면 이것은 x, y를 l을 통해서 옮긴 것이고 이것은 x'은 ax 플러스 by, y'은 cx 플러스 dy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함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선형 함수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 했죠. 이렇게요. 수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형 사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형 사상들의 모임 안에는 수많은 서로 다른 선형 사상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서로 이름표를 붙여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름표는 무엇이냐? 그 선형 사상이 담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이름표는 네, 우리가 A, B, C, D 이것만 알면 이제 선형 사상이 어떤 선형 사상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L을 그냥 L이라고 하지 않고 L, A, B, C, D 이렇게 A, B, C, D를 아래 첨자로 써서 이렇게 어떤 선형 사상인지 딱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A, B, C, D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다른 선형 사상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1111으로 된 선형 사상도 있을 것이고 2468으로 된 선형 사상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x', y''을 어떤 x, y 벡터를 선형 사상을 통해서 옮긴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L은 이렇게 정의되는 선형 사상이라면 A, B, C, D를 이렇게 아래 첨자로 쓸 수가 있는데요. 너무 보기 불편하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통 쓰면 선형 사상이라는 걸 다 아니까 첨자만 크게 쓸게요. 이렇게요. 자, 행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이면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이렇게 첨자만 크게 써서 이것이 어떤 함수를 뜻하고 이 함수를 통해서 x, y 벡터를 옮겨서 x', y''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첨자들로 이루어진 이 2 곱하기 2 박스를 갖다가 이 벡터와 곱해서 이것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행렬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봅시다.
네, 이렇게 A, B, C, D 4개의 숫자를 2 곱하기 2 모양으로 늘어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행렬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어떤 함수라는 것이고, 이 L, A, B, C, D를 그냥 L이라는 글자를 생략하고 첨자만 크게 써서 이렇게 쓴 것이고, 이 함수는 x, y, 즉 xy라는 이 벡터를 x', y''으로 옮겨주는데, 그 규칙은 x'은 ax 플러스 by, y'은 cx 플러스 dy 이런 꼴로 옮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행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행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때는 이런 식으로 원소를 쓰게 돼 있어요. 이 행렬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숫자를 갖다가 행렬의 원소라고 하고요. element라고 하고요. 이 행렬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있는데, 첫 번째 줄을 제1행, 두 번째 줄을 제2행이라고 해요. 뭐 여러분 삼행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있으니까 이것을 1행, 2행이라고 하고요. 행렬에는 이렇게 세로 방향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1열, 제2열이라고 해요. 가로 방향으로 셀 때는 행이라 그러고, 세로 방향으로 셀 때는 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원소를 잡고 이 원소의 위치를 얘기를 하려면 이게 몇 행, 몇 열에 있는지, 몇 행, 몇 열에 있는지를 알면 이 원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원소를 부를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써요. i행, j열. i, j는 각각 어떤 숫자를 의미하고요. i행, j열에 있는 원소를 A, I, J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4개의 원소가 있는 2 곱하기 2 행렬을 보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각각의 위치가 다 여기 나타나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행렬이란 것을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찾았으니까, 이렇게 찾았으니까 좀 더 확장해서 차원이 좀 더 많은 공간에서 차원이 좀 더 많은 공간으로, 이렇게 m차원 공간에서 n차원 공간으로, 뭐 mn은 뭐 2, 3차원도 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100차원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좀 더 차원이 많은 공간에서 차원이 많은 공간으로 옮기면 우리는 좀 더 많은 행과 열을 가진 행렬을 만나게 되겠죠. 예, 그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고, 이쪽이 1행, 이쪽이 2행, 1열, 2열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진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큰 거를 생각을 해보죠. 네, 참 크죠? 좀 전에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가는 함수에서 확장을 좀 더 해서 n차원 공간에서 m차원 공간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할게요. 네, 아까 m하고 n을 바꿨었는데, 네,
이건 잊어버려 주시고요. 자, n차원 공간의 원소인 큰 벡터가 있어요. x1에서 xn까지 이어지는 벡터가 있어요. 2차원일 때는 달랑 2개였으니까 x, y라는 적당한 문자를 찾아냈지만 이제는 좌표의 개수가, 차원의 개수가 n개로 아주 많아졌으니까 그냥 x라는 문자에다가 첨자를 1번부터 n번까지 붙여서 표현을 했어요. 네, 이것을 이 방식대로 표현을 하면 x1, x2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벡터를 이 벡터로 옮겨주는 선형 사상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형 사상은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 모양의 숫자들을 가지고 완전히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L 이렇게요. 자, 그럼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첨자 부분만 크게 한번 써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n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n개의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은 NA11부터 AMN까지 늘어나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 이쪽이 M행이고 이쪽이 N행인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까를 보면 x, y라고 x 프라임,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걸 전부 1, 2로 다 고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x1 프라임은 x11, x1 플러스 a12, x2 이렇게요. 가만히 보면 이 두 개의 첨자 중에서 1, 2라는 첨자 중에서 앞에 첨자는 1로 변하지 않죠? 그리고 뒤에 첨자만 1, 2 이렇게 변하고 요거만 1, 2 이렇게 변하죠? 예, 앞에 첨자는 바로 이 행을 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규칙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i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xi 프라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a, i, j, x, j 라고 했을 때 i는 고정이 돼서 변하지 않고 j가 변하면서 계속 이것들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예, 여기선 1부터 2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오는데 더 큰 공간에서는 이 x, 프라임 안 붙은 x가 변할 수 있는 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변하게 되죠. 이 프라임 안 붙은 x는 어떤 공간에 살고 있냐면 이 n차원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x1부터 xn까지가 존재하죠. 뭐 프라임 붙은 애는 1부터 n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덧셈은 j는 1부터 n까지 합니다. 얘가 변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수식으로 좀 더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시그마를 써서 덧셈을 한 것을 그냥 풀어서 말한 거예요. 예, 시그마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분은 좀 찾아보시고요. 뭐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뭐 그냥 이게 답답해서 잘 못 쓰겠다 하면 이 해설을 보시면 돼요. x, i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 변할 수가 있겠죠? 프라임 붙은 x가 살고 있는 공간이 m 차원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x1'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를 얻기 위해서 이것 곱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곱하기 이것 이렇게 이것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한 것처럼요. 예, 제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시기 위해서는 이 식을 잘 보시면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가 요거고 요거 곱하기 요거가 요거죠. 마찬가지 행동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i는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x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줄을 보고 여기를 보고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요거 곱하기 요거 이것이 x1'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x2'도 마찬가지로 i 자리에 그냥 2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숫자는 무엇이냐?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다 보면 x2'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행렬의 행수는 이 프라임 붙은 x가 사는 공간의 수만큼, 즉 n개만큼 있어야 되고, 그래서 n행이 있어야 되고, 이 행렬의 열 개수는 얘네들의 개수만큼, 얘네가 n차원에 사니까 n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행렬이 n행, n열, 행렬인 거예요. m행, n열, 행렬은 보통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행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행렬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다른 숫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벡터를 행렬과 곱해서 또다시 어떤 벡터를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벡터도 또 벡터이니까 또 다른 행렬과 곱해서 또 다른 벡터를 만들고 이런 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n개의 행, n개의 열을 가지고 그 속에 채워진 숫자들을 가지고 선형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열이라고 하고요. 행열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열을 A 행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고요. 이 행렬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aij 꼴로 나타내진다. 이렇게 씁니다. 이 aij를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대문자로 그냥 직접 행렬의 이름대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행렬 a는 n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행과 열들을 서로 분해해서 또 다른 대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행렬을 보면요. 먼저 열들을 다 따로 쪼개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 n 곱하기 n 행렬 안에는 열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n개가 있죠? 그러면 이 n개의 열을 갖다가 모두 다 따로따로 쓸 때 J번째 열이 있으면 그것을 따로 떼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I, J 중에서 열을 뜻하는 것이 바로 뒤의 것이므로 이런 열이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은 벡터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죠? 이것을 가지고 A의 J번째 열이다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대괄호를 하고 위쪽에 첨자를 하나 달아요. 그리고 이것은 벡터하고 똑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열로부터 만들어진 벡터다 해서 열 벡터라고 해요. 자, 영어로 하면 행은 row라고 쓰고 열은 컬럼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것은 영어로 하면 컬럼 벡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이 행렬이 하나 주어지면 이런 모양의 열 벡터를 열의 개수만큼 n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행렬을 열들끼리 쫙 쪼갤 수가 있겠죠. 열들을 따로따로요. 여기서 i번째 열을 떼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열, 행이죠. 네, 행들을 다 따로따로 떼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쭉 해서 n번째 행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행 중에서 i번째 행을 떼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i와 j 중에서 행을 뜻하는 게 앞에 있는 i죠. 이런 식으로 길쭉한 벡터가 하나 나올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A의 i번째 열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A를 쓰고 대괄호로 묶고 i라는 첨자를 아래쪽에 붙여줘요. 네, 열 벡터를 위쪽에 붙인 것처럼 여기서 행은 아래로 붙여주고 이것은 또 다시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행 벡터라고 써줍니다. 네, 행 벡터를 이렇게 쓸 때는 보통 원소들 간에 띄어쓰기를 하지만 콤마로 구별해 줄 때도 많고요. 이렇게요. 콤마로 구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선형대 수학을 배우기 전에 전통적으로 그냥 벡터를 쓰는 방법이죠. x, y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우리가 급하게 도입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 방법은 행벡터 방법, 이 방법은 열벡터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둘 다 자주 써요. 자, 그러면 어떤 벡터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서 어떤 벡터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할 수가 있죠. 여기 나온 것도 결과값도 벡터니까 여기다 어떤 행렬을 곱해서 또 다른 벡터를 만들 수 있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벡터를 어떤 변환을 통해서
이번엔 이 과정에서는 선형 변환을 통해서 어떤 벡터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이것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n차원 공간에서 m차원 공간으로 이 벡터가 a라는 행렬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 a라는 행렬은 l이라는 선형 사상을 표현한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 m차원 벡터에서 또다시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 공간을 L차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요. M차원 공간에서 L차원 공간으로 벡터가 이동을 하고요. 그 옮겨주는 선형 사상은 M이고 이 M을 표현하는 선형 사상은 B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x1'에서 xm'까지 있는 이 벡터가 B로 다시 옮겨져서 더블 프라임이 됐어요. x1 더블 프라임에서 xl 더블 프라임까지 이렇게 있는 벡터로 옮겨지게 됐어요. 이 가운데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이 선형 사상을 나타내는 행렬은 L 곱하기 M 행렬이고요. 여기서 M 곱하기 N이었던 것처럼요. 네, N을 M으로 옮겨주면 M 곱하기 N 행렬이 나오는 것처럼 M을 L로 옮겨주면 L 곱하기 M 행렬이 나오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함수를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요. 네, 어떤 벡터가 있어요? n차원 벡터. 이게 L을 타고 여기로 움직여 있어요. 이제 M을 타고 한 번 더 움직여요. 이것을 가지고 L.M이라는 어떤 합성 함수를 가지고 한 번에 움직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L.M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는 순서가 이렇지 않죠? 왜 이렇지 않은지는 더트 기호를 처음 보는 사람도 알아둘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벡터 V가 있는데 이것이 M이라는 함수에 다시 넣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괄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죠? 이게 보기 싫으니까 이 함수 두 개를 합성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즉, 어떤 벡터를 이 함수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다른 함수 m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이렇게 합성된 함수 하나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 라는 뜻에서 이런 기호를 쓰게 되고요. 이 M과 L이라는 순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M.L 이렇게 쓰게 돼요. dot은 점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도 합성된 함수 ML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이 함수 M.L도 선형사상 두 개를 이렇게 합성을 해도 선형사상일 것은 분명하므로 네, 의심나시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것을 나타내는 행렬 어떤 C가 있겠죠. C라는 행렬은 N차원에서 L차원으로 옮겨주는 함수를 나타내는 선형함수를 나타내는 행렬이니까 여기서는 N을 M으로 옮겨주면 M 곱하기 N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 C는 이것 곱하기 이것 행렬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 벡터를 C라는 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C라는 행렬은 A라는 행렬로 옮겨주고 B라는 행렬로 옮겨주고 이 두 번 옮겨주는 거를 한 번에 표시를 해야 되므로 A라는 행렬로 한 번 옮겨줬을 때 이것은 어떤 벡터가 될 것이고 이것을 한 번 다시 B로 옮겨줬으면 이런 꼴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B와 A 사이에 곱을 정할 수 있어서 합성을 정할 수가 있어서 B와 A의 곱이 C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합성도 무조건 할 수는 없죠. 여기서 n차원을 m차원으로 옮겼을 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합성이 되려면 이 수와 이 수가 같아져야 되죠.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같아져야 되므로 그래야 가운데서 이렇게 딱 붙을 수가 있죠. 행렬 두 개가 곱해지기 위한 조건은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와 앞의 행렬의 열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와 앞의 행렬의 열의 개수.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진 C 행렬도 L 곱하기 N 행렬이고 뭐 CIJ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이 원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지게 될까요? 그냥 수식으로 쓰면 돼요. A 행렬, B 행렬은 각각 AIJ, BIJ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네. 아까 이 식에서 보셨던 것처럼 x 벡터를 x 프라임 벡터로 옮기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분에 이런 식의 시그마 연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A, B, C 행렬들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AIJ, BIJ, CIJ 원소들은 각각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x 벡터를 x 프라임 벡터로 옮겨주고 x 프라임 벡터를 x 더블 프라임 벡터로 옮겨주고 이거를 두 번 합성을 하면 이거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을 이렇게 거쳐서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x 벡터를 x 더블 프라임 벡터로 옮겨주고 네, 여기서 여기 있는 첨자들은 약간씩 바꿨어요. 그래도 충분히 의미는 통하죠?
자, 이렇게 첨자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Cij를 여기 있는 A, B 이 원소들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자, 예. 이 식을 보시면요. 이 식을 보시면 더블 프라임이 프라임 벡터의 변형으로 나타내지는데 이 프라임 벡터 자리에다가 이 식을 그대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되죠? 시그마를 앞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식과 맨 세 번째 줄의 식을 비교를 해보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표현이 결국Cij라는 것을 알게 돼요. 즉Cij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C라는 행렬이 B 행렬 곱하기 A 행렬일 때 각각의 원소들은 이 행렬의 원소Cij는 B 행렬의 원소 B, A 행렬의 원소 A와 비교를 했을 때 I하고 J가 있으면 이것을 두 개를 쪼개서 각각 이렇게 맨 앞과 맨 뒤에 붙여주고 가운데 있는 이것들은 1부터 n까지. n이 뭐예요? 이 가운데 끼인 이 공간의 차원이죠. 이 차원만큼 1부터 n까지 쭉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B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을 곱해서 C라는 행렬을 만들 때 각 성분들은 이런 연산을 거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결과로 만들어진 행렬 곱 C라는 것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C, B, A 세 개의 행렬을 곱할 때 이런 식으로 뒤에 두 개를 먼저 곱해서 앞에 C라는 것을 곱하면 이것이 D라는 것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C,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라는 것을 나중에 이쪽에 곱해주면 E라는 것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D와 E가 같을까요? 즉 이것과 이것이 같을까요? 네, 같아요. 그 이유는 그냥 행렬의 성분을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내보면 돼요. 나타내보면 이 행렬의 성분 IJ는 이것 두 개를 먼저 곱해서 시그마를 한 다음에 이것을 곱해서 시그마를 하고 이것은 이 앞에 두 개를 곱해서 시그마 한 다음에 뒤에를 곱해서 시그마를 하고 결국
이 결과식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D 행렬과 E는 같고 E 행렬은 같고 C, B, A 세 개의 행렬을 곱할 때 C 곱하기 B 곱하기 A를 하는 것이나 C 곱하기 B 곱하기 A를 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행렬의 연산들 간의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데 사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굳이 이런 시그마 연산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 두 개의 곱이 같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왜 그렇죠? 네, 행렬은 단순히 숫자들의 배열이 아니라 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른 벡터 스페이스로 옮겨주는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행렬들이 나타내는 함수를 표현을 해봅시다. 네, 보통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옮겨주는 함수를 표현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만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는 혼동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어떤 벡터 스페이스 W, V, W, U 쓸 문자가 생각 안 나서 그냥 X라고 했어요. 이런 많은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사이를 옮겨주는 함수가 L, M, N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들을 표현하는 행렬이 각각 A, B, C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M과 L 두 함수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N에 통과시켜주는 것이고 N에 이렇게 합성을 시켜주는 것이고 이렇게 앞에 두 행렬을 먼저 곱해준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뒤에 두 함수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뭐 이걸 뒤로 이쪽을 뒤로 말하느냐 이쪽을 뒤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만 네,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N과 M 두 함수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L을 나중에 합성시켜주는 것.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함수에다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의 원소 V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두 개는 결국 다 이것일 뿐이에요. 네, 솔직히 이 화살표를 이렇게 타고 간 다음에 이렇게 가나 이렇게 타고 간 다음에 이렇게 가나 같잖아요. 즉 행렬이 선형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이렇게 일일이 시그마 연산을 할 필요 없이 행렬의 곱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배웠고 행렬의 곱셈에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행렬의 곱셈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행렬의 곱셈에는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